근데 어제 발표에 오후에도 한번 나왔는데요. 한글이라는 것이 변방의 주변 국가의 언어여서 아무도 관심 가지 않다가 싸이가 강남 스타일을 얘기하면서 이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것이 저에게 함의해주는 한 가지 사실은 아마 문자는 기능보다는 문화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좀 전에 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기조강언의 마무리 부분과 맞닿는 합의를 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로서의 문자, 그 다음에 인간의 기억체, 인공지능이 모든 걸 기억하는 시대에 인간의 기억체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세계에서 인간 주체와 문자와 기억체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저에게 질문으로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이도움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비언어체계 의미작용에 대한 기여였습니다. 방금 전과 마찬가지 중간에 질문도 가능하고요. 끝나고 나서 자유롭게 코멘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간여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주제는 신라시대에서 비문자의 의미작용 체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술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때 알프도 알리코, 즉 무엇을 무엇으로 대신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다 기호입니다. 하늘에 뜬 별이 뭐 조국의 독립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 옷차림이 뭐 이 강의를 신성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이 하나의 기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신라시대라는 맥락으로 한정져서 그 당시에 비문자였던 것이 어떻게 기호로서 의미작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간이라고 봤을 때는 인간은 뭐 리차드 도킨스가 말한 대로 이기적 유전자를 담은 생존기계다. 그래서 그런 생물학적 존재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에드워드 길스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타적인 협력을 하는 어떤 사회적 존재다. 거기에서 또 더 나아가서 인간은 왜 이기적 유전을 가진 생존기계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이 이기성을 떠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의미를 가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리차드 도킨스의 이론이 가장 안 맞는 부분이 성직자들이죠. 중세시대에 가장 강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번식을 거부했죠. 동물 세계에서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수많은 암컷을 누리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은 더 나은 의미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간은 어떤 의미를 해석하고 결단하는 실존적인 존재다. 또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적 존재다. 그리고 신이나 거룩함이나 궁극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초월적 존재다. 이렇게 5가지로 되게 크게 분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건 전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윌슨이 그런 질문을 던져요. 인류가 어떻게 10,000년 만에 생명을 복제하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우주에 다른 곳으로 여행할 수 있는 그 문명을 건설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답을 이제 뇌의 가소성과 어떤 사회적 협력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도 물론 그 두 가지도 답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이제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이란 말도 저는 거부하는 입장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자연과학 틀로 모든 인문과학을 아우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거기에는 중요한 무엇이 빠져있는데 바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하와이의 뭐 이 망둥어들이 조류가 세지면서 빨판 망둥어로 이 유전자의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바뀌는데 수천만 년 수억 년이 걸립니다. 또 그 빨판 망둥어가 그 다시 뭐 포콜타기 망둥어로 바뀌어서 이 빨판이 두 개 생기는데 또 다시 수천만 년이나 수억 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의미를 만들고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수초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어떤 인간이 의미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의미를 공유하고 기억을 하고 전승하면서부터 인간은 그 엄청난 문명의 진화를 이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사를 의미 중심으로 다시 쓰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세계사를 뭐 구석기, 신석기, 뭐 청동기, 철기 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도구라는 것은 다른 짐승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유인원, 뭐 원숭이뿐만 아니라 뭐 해달, 뭐 독수리 얘네들까지도 도구를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 짐승과 가장 구분되는 특성 가운데 하나는
지금 말씀대로 의미를 만들고 그 의미를 공유하고 기억하고 전승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밸런스라는 것, 균형이라는 것으로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이제 숲생활기입니다. 그래서 600만 년에서 330만 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란시스에 이른 작입니다. 이때는 이제 나무에서 생활했고, 제가 배웠을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사바나 기후로 내려오면서 직립했다 그랬는데, 이때부터 숲생활기부터 인간은 직립을 했습니다. 새로운 고고학적, 인류학적 발굴들은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숲생활기에서 나무에서 생활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신체 균형이었습니다. 신체 균형을 못 잡으면 떨어져서 부상당하거나 죽었던 것이고, 실제 발굴된 유골 가운데 대부분은 나무에서 떨어진 유골들이라서 대퇴구라든지 이런 것에 손상이 가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제 도구 사용입니다. 그래서 호모 하빌리스부터 호모 에렉투스까지인데, 또 재작년에 또 엄청난 도구들이 이제 발굴이 됐죠. 그래서 도구를 매개로 한 어떤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이 이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의 어떤 균형이라는 것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수렵과 채취물의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 수렵과 채취를 하면은 인간보다 더 강한 동물에게 죽을 확률이 커지게 되고, 또 이 그 수렵 채취물이 이제 썩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너무 덜 수렵 채취하게 되면 굶어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수렵과 채취물의 균형이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3단계가 언어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600만 년이지만 사실 40만 년 전까지는 인간은 침팬지나 뭐 지금의 어떤 보노보 그런 단계의 소통만 했었습니다. 캑캑거리면서 소통했던 거죠. 근데 폭스피트 유전자가 715개가 있는데 40만 년 전에 2개의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입술이라든지 혀라든지 이런 것을 정교하게 움직이면서 이제 그 언어적 소통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예술이라는 거, 아까 뭐 쇼베동물 구현산 선생님이 보여주셨지만 예술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쇼베동물부터 많은 비너스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건 구상적 운유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술적 균형이 되죠. 그래서 비너스상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칭을 이뤄야 아름답다고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 농경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농경혁명도 우리가 신석기에 일어난 걸 알지만 후기 구석기 때 이미 농경혁명이 일어나고, 특히 이 당시에 이제 그 부기까지도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직업군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4만 년에 1만 년 전에 이런 시기고, 이 당시에 이제 인지적 유동성이 엄청나게 확대됩니다. 그래서 다 이게 일종의 메타포를 만드는 것인데, 그 메타포라는 것이 다른 맥락들과 결합되면서 상당한 어떤 인지적인 혁명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인 운영화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균형으로 예를 들면 이제 살림이나 재정의 균형, 너무 살림을 검소하게 하면 이제 사람들의 인심을 잃고, 또 너무 살림을 방만하게 하면 사치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단계가 이제 기축시대를 맞아서 막 말하자면 붓다와 공자와 예수와 같은 성인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인지적 유동성에다가 추상적 운유화가 굉장히 깊게 결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상학적인 어떤 깊이를 상당히 심오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균형이라는 개념도 중도와 중형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은유화가 일어나고, 이 중도와 중형도 처음에는 어떤 욕망을 너무 절제해도 안 되고 욕망을 너무 확산하도 안 되는 그 중간을 가지 않고, 이런 식의 초기적인 중도의 개념에서 나중엔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깊이로 우리가 지금 불교나 어떤 성리학에서 배우는 중도와 중형 개념으로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미로 있는 어떤 인류의 역사의 서술이 새롭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자, 뭐 아시겠지만 간단히 이제 기호라는 것을 보면 이제 시니피안과 시니피의 결합체라고 보죠. 그래서 나무 그랬을 때 어쿠스틱 이미지, 어떤 청각적 현상이 시니피안이고,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나 개념의 면을 시니피아라고 그러고, 이 시니피안과 시니피아가 결합되면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것을 시그니피케이션, 의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작용이 일어나는 두 원리는 메타포와 메토님입니다. 메타포는 유사성의 유추입니다. 그래서 보름달과 엄마 얼굴이 아무런 유사성이 없죠. 그냥
하늘에 뜬 지구의 위성이고 이거는 그냥 나를 낳으신 분인데 둥그렇다는 유사성을 통해서 메타포가 돼서 엄마 얼굴이 보름달처럼 둥그렇다. 이런 식의 인식을 하게 됩니다. 닮은 것 같은데요. 닮은 거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터님이 인접성의 위치입니다. 축구에서 박지성, 뭐 칠판에서 지우개, 참새, 호수아비 이런 것들은 다 인접성의 위치인데 바로 인간이 이 두 측에 의해서 이제 메타포와 메터님에 의해서 의미작용 체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단순히 어떤 것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실천과 어떤 상호작용까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화생 기호학이라는 이론을 만드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은유와 환유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인간이 이제 이 상을 보는 건 상체용이 세 가지 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은 우리말로 이제 품입니다.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름달에서 보름달처럼 둥그런 어떤 쟁반이나 미나 님이나 어머니 추상화시키면 완전 조화 이런 의미도 떠올리고 그 다음에 용은 이제 작용 이제 우리말로 지시입니다. 그래서 그 작용이나 운동하는 거죠. 보름달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니까 보름달이 하늘과 땅의 중개자라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보이는 건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 어떤 본질과 비슷하겠죠. 서양의 용어로 치면 그 몸 그러니까 달의 어떤 본질은 차고 기는 것이다 할 때 변화나 연고성세라고 떠올리고 그다음 사라졌다 다시 나타난다 할 때는 부활이나 이제 영원성이라는 의미를 떠올리게 되고 드러나고 감추는 것이 서로 연기적으로 일어난다 할 때는 화엄 철학에서도 상당히 뭐 난해한 것 중에 하나 은빈혈력 구성민이라는 의미를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 어떤 창조적으로 떠올린 건 다 시적인 의미들이 되겠죠. 근데 이 체의 메타포가 저는 이제 철학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집단적으로 실천할 때 저는 의례가 되고 이제 문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가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새가 하늘과 땅, 인간과 신의 중개자로 생각하고 뭐 솥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 새에 관련된 인간과 신의 어떤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런 신화를 만들고 또 실제로 이제 새의 깃털을 한 모자나 그 형상을 한 공간을 만들고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빚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환유는 이제 인접성도 똑같습니다. 부분 전체에서 분하고 달이라든지 공간적으로 인접했기 때문에 천상계 하늘을 떠올린다든지 몸 형식간에는 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달이 떴다는 게 말다라를 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화쟁의 은유와 이제 환유 체계를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화쟁과 기호학 이론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계 부존이나 어떤 모순에 대해서 집단 무의식적으로 대응하는 양식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내 누이가 전혀 잘못도 하지 않고 평생을 선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누이가 중병에 걸렸다. 이건 분명히 세계 부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샤머니적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샤먼에 가서 구술하겠죠. 그러나 불교적 세계관에 있는 사람은 샤먼을 부처님을 찾아가서 공양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근대 과학적 세계관에 있는 우리들은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런 것이 이제 세계관이라는 것이고 또 세계관은 어떤 의미작용의 바탕체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름달이 상과 뒤를 고르게 비춘다라는 것이 있을 때 이건 보름달의 아까 용어로 보면 지시죠. 용인데 이걸 보고 불교적 세계관이 있는 사람은 부처님의 자비가 높은 귀족, 낮은 양인에게 고루 미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 유교적 세계관에 있을 때는 임금님의 은총이 높은 양반과 낮은 평민에게 고루 미치고 있다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과서에 실렸던 관동별곡에서 달이 사해를 다 비추고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의 달이 선조 임금이다. 그래서 선조 임금의 은총이 양반과 서민들에게 고루 뿌려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시대의 의미작용 체계를 알려면 세계관이라는 것을 갖다 먼저 제고해야 되고 어느 시대 한 시대에 하나의 세계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동적 세계관이 있고 잔존적 세계관이 있고 부상적 세계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로 본다면 근대 과학적인 세계관이 주동적 세계관이면 잔존적 세계관은 토테미즘 샤머니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까지도 어떻게 해요? 지금은 덜하지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임산부들이 커피 안 마셨어요. 그리고 닭껍질도 안 먹었습니다. 토테미적 세계관이고요. 그러니까 카페인이
우리한테 나쁘다, 아기한테 나쁘다라는 과학적 세계관도 했지만 우리 아기가 커피처럼 시커먼 피부를 가진 애가 나올까봐 우리 애가 닭껍질 같은 애가 나올까봐 더 안 먹었던 거죠. 그런 것이 토테미적 사건. 네, 저안 네, 먹었습니다. 안 먹었어요. 저희 어머니 세대들 그러더라고요. 커피 안 마시는 이유를 왜 그래요? 그랬더니 꺼번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게 토테미적 세계관이다. 우리 집사람들도 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거. 네, 그렇게 중증적으로 결합돼 있다는 세계관이 한 사람한테까지도. 네. 그래서 그 세계관을 알아야 되는데 알기 위해서는 상당한 작업들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한 건 제가 신라인의 마음으로 상봉유사를 읽는다는 책을 썼고 오늘 내용도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요약한 건데요. 감히 건방지게 그 제목을 쓴 거는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는 뭐냐, 부조리에 어떻게 대응하냐, 해성이 나타났는 데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냐, 그런 것들 쭉 유추해서 조사해서 일반화했고, 또 하나는 상당히 오랜 작업이냐, 그 당시에서는 해 일자는 일자를 다 모으는 거예요. 꽃 화자 이렇게 모아서 아까와 같은 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 일자다, 해처럼 명확하게 처리하라 그랬을 때는 해가 명확하다는 뜻이겠죠. 근데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연호랑 세운호조에 나오는 해는 또 왕의 뜻이겠죠. 그런 식으로 사전들을 만든 거죠. 여러 가지 키워드를 그 당시 이제 이 검색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카드를 엄청나게 만들어 갖고 그 작업을 한 결과가 이제 세계관을 제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 시대를 우리가 1000년을 그냥 굉장히 짧게 봅니다. 기억의 시간의 어떤 그 분석이나 해석이 비례하잖아요. 조선조는 기억을 많이 하고 있고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많으니까 500년이 굉장히 다채롭게 펼쳐지는데 신라 시대는 그냥 업장의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삼국사기, 삼국유사와 몇몇 비문들, 그 다음에 유물들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신라 시대를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1000년이 넘는 시기예요.